어찌 보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참 즐겨하는 말이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 기준, 이 경전에 근거해서 공부를 해보면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대로 뭐 어찌 가는지 모르고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 정말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라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떤 짜여진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게 워낙이 시간적 차이에 의한 제약 없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익히 밝혀서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지요. 그 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 부처님 가르침을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라거나,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은 사는 이야기 위에서 법을 설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즉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그것이 내 삶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거 설명하는 게 12연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문제의 자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거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죠. 팔정도라는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수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처님은 산다라는 거, 우리 삶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단 한마디의 법도 설하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틀이 있어가지고 그 틀대로 삶이 반복되는 것이다. 틀에 의해서 정해진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여다보면 내 삶이 지금 요만큼 진행되고 있구나. 에이구, 요 과정에서 요 놈이 작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삶의 메커니즘을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때때로 삶의 메커니즘을 마음 특강을 통해서도 강의를 하고 그래 했지만, 최근에 지금의 공부 성과를 담아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현재 수준에서 새로이 정리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번의 수업을 했는데요. 글쎄 앞으로 몇 번은 수업이 좀 더 이어져야 이 삶의 틀, 삶의 메커니즘이 완전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조만간 제가 12연기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처님의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 이 부분을 이제 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12연기 특강의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수준에서의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오늘 7번째 시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잠깐 뒤집어 보자면 이런 거지요.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럴 때 행위라는 것은 찬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들쳐없고, 그죠? 들쳐없고 인식에 가서 내려놔준다. 제가 지금 요 행위를 전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들쳐없고 인식에 가서 내려놔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 중간에 찬자가 이 행위를 가공하는 이런 개념 없이 있는 그대로 갖고 가서 전달만 해준다. 이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죠. 그럴 때 누가 무엇이 이 인식을 행위로 전달할까? 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찬자처럼 그냥 들쳐엎고 가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공 과정이 있다 라는 것을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우리가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 과정이 뭐라고 불리냐 하면 닦아라는 말로 불리죠. 그리고 이 닦아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나요? 가래, 그리고 자기화, 이런 결과물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그 가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로 전달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공될 것이냐에 따라서 행위의 질이 결정된다. 달리 말하면 삶의 질이 결정된다. 부처님도 삶의 틀을 설명할 때 바로 이 과정, 인식이 가공되는 과정,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되는 자리도 바로 여기 가공의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전달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면 이 가공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가공 과정 안에서의 문제를 소멸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부분이 결정되죠. 물론 이 가공 과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는 뭔가요? 심행은 상수다라고 해서 상과 수가 형성작용을 한다. 무엇을? 심을. 이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부처님 요걸 설명해주고 있다. 정의해주고 있다. 라는 거. 불교 공부에 마치 우리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요. 이런 식으로 몸으로 따지면 눈이 90%나 차지하는 요거 뭐예요? 세상을 보는 일을 못하고야 어찌 살 거요? 이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요, 불교 공부의 90% 여기에 있던 거예요. 이런 정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눈을 가지는 것. 이 마음이 상과수라고 하는 삶의 틀의 과정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눈을 가지는 것. 요렇게 알고 요렇게 보는 것. 요것이
불교 공부의 90%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안에서 그래요. 부타고사라고 하는 참 존중받는 어른 선배 스님 한 분이 저걸 거꾸로 쉼의 작용이 상과수다라고 그걸 거꾸로 해석하는 바람에 불교 안에서 정말 불교의 90%는 차지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마음은 분명히 생겨난 것이요.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가 감춰져 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불교 공부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죠. 아무튼 뭐 따지면 이런 거죠. 인식과 행위라는 게 사는 건데 행위 찬다가 싣고 가서 인식에 전달하고 인식 닦아가 그 중간에 상과수의 과정으로 심을 만들어 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의 결과로 가래가 되고 자기화 나는 참된 거요 나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화된 상태로 행위를 하니까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에서는 한 가지는 더 봐야 되는 게 있죠. 이 인식과 행위를 누가 할까? 누가 인식하고 누가 행위할까?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 이 인식이라는 거 누가 하나요? 지난 삶이 누적된 지난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생겨나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물론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고 뜸한 이건 아니죠. 지난 삶이 누적된 거예요. 삶의 과정을 매 순간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무아적인 연기적인 내가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또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 요것이 이게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인식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인식하면 인식에서 생겨난 그 과정, 가공 과정에서 가래라고 하는 자기화된 요놈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행위하고 괴로움을 만들죠. 그러면서 되돌아가죠. 뭐 요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삶의 틀,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닦아 가공 과정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칠판에 있습니다만은 뭐 대략 이런 정도로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의 영역을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이야기죠?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겨난 건가요? 식은 어쨌든 이건 인식하는 자잖아요. 왜 식이죠? 위자나띠, 띠, 윈냐나.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부른다. 박호부님, 얼마 전에 제가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식인지 아셔요? 물어봤잖아요. 교수님도 상이 인식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도 이경전 오온을 정의하는 22번 상류다의 여러 경전들이죠. 그 경전들에서 위자나띠, 띠, 윈냐나라고 하는 경설이 있다는 건 아시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경전이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라는 정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아는 교수님이 그런데
인식은 상이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상이 인식하는 거라고. 식은 그저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침이지. 그게 수를 거쳐서 상까지 가야 비로소 무엇인지 안다, 인식한다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배워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전이 말하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라고 이런 정의를 아는 교수님도 식이 인식한다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뀌어야 되죠. 어쨌든 식은 인식하는 자예요. 위자나띠 하는 요거 상이 위자나띠 하는 게 아니고 식이 위자나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난 삶의 누적이라는 개념에서 여기도 위자나띠가 멈춰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 색성향 미촉법 6네이처. 이때에 이것을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이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식혼차 있을 수 없고 명색혼차 있을 수 없는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는 요런 딱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 자기화, 그리고 나면 견해로 빠져나오고 윗단가로 빠져나오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상각과 사유로 연결되어서 천다로, 그리고 천다는 뭔가만의 행위를, 그러니까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 구업으로 드러내는 일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이렇게 뒤돌아와가지고 위자나띠에 참여를 하죠. 그게 뭔가요? 행위를 싣고 인식에 참여하는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대부분 보았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도 남겨놓고 있는데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공부는 여기부터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게 뭐였나요? 자, 내입처가 외입처를, 즉 누적된 것이 지금 세상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식을 새끼쳤죠. 요거 분명히 냐나라는 거하고 다르죠. 요건 윈냐나라고 해서 분명히 냐나하고는 다른 어떤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부처님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이래가지고 심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마음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외입처에 대한 알매서 생겨난 거지만 마음이다. 단지 알미 생겨난 게 아니고 마음이 생겨난 거다. 요 개념 우리 누누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인 식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 거죠. 이렇게 생겨난 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66개.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분명히 부처님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라고 하는 이 6가지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6가지 식, 이 6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6가지의 과정 밖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제7식, 제8식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에 접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심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죠. 행위하는 마음인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난디라는 것이 난디라가 사하같다. 난디와 탐이 함께 있으면 가래가 된다 라고 가래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가래라는 건 뭐죠? 누적된 것이 지금 세상을 만나서 외입처에 대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 불리는 마음이 생겨나서 한 번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또 한 번 몸집을 부풀려서 가래가 된 이런 상황인 걸 알죠. 그리고 이것이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의 결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행위가 진행이 되죠. 먼저 시간에 우리가 본 거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몸이 있다라는 거 같이 설명했죠. 그럼 요 딱가의 과정은 몸 밖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과 만나지 않은 식이라는 거, 심이라는 거, 요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하고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하는 그 과정으로 딱가가 설명되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몸과 함께하는 행위가 진행이 되는 거죠. 견해라는 거, 세상 보는 시각, 안경을 쓴 거고 윗닦아는 견해라는 안경을 쓰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윗닦아죠.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았죠.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셔요? 의도가 업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쨌떠나항 비카වේ 깜만 와다니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이 의도가 함께한 요 상황을 업이라는 말로 부처님은 쓰는 거죠. 그러면 의도 이전의 행위 상태 요 윗닦아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보부님 우리 지난번에도 여쭤봤죠? 이 윗닦아가 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행위이기는 하지만 업은 아니죠. 아직 의도가 함께하지 않은 상태. 여기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요 윗닦아라는 거는 어떻게 된 걸까? 행위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윗닦아는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던데 뇌에서 전기 신호들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떠오르고 시냅스 잘 모르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에 의해서 뇌 안에서 행위의 출발, 사고의 출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걸까? 그런데 부처님 설명은 다르죠. 우리가 윗닦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난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난디가 뭐죠? 딱가를 통해서 가공되는 그 과정의 끝점이죠. 식이라는 마음이 두 번 몸집을 부풀릴 때 두 번째로 부풀리는 고놈이죠. 그런데 이 난디에 대해서 경전이 어떤 설명을 해요? 난디는 윗닦아를 경영하는 자다, 운영하는 자다. 이 윗닦아가 난디에 의해서 경영된다는 거예요. 난디라고 하는 요 놈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니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 어떻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뇌과학자들은 분명히 뇌 안에서 몸이라고 하는, 그죠? 몸이라고 하는 이 뇌 안에서의 어떤 전기 신호가 뭐 정기적인 어떤 작용?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건대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몸과 만나기 이전, 몸과 함께하기 이전에 인식을 가공하는 과정의 끝점에 있는, 요거 분명히 마음심자,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직 몸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의 자기 행위를 통해서 만든 거죠. 근데 요게 몸과 함께하기 이전 상태인 난디라는 것이 몸과 함께한 행위의 출발점인 윗닦아를 운영한다. 윗닦아를 경영한다, 관리한다, 당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박호구님,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윗닦아, 몸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자리. 요거 누가 운영할까? 아직 가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 가래를 만드는 그 조건의 하나, 가래의 몸통이 되는 그자, 가래의 몸통이라는 것은 식과 탐과 난디니까 가래의 몸통을 구성하는 난디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윗닦아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박호부님 그 촉하면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라는 말씀에서, 그러면 그 촉해서 생겨나는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사실은 여기서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의도 이전의 행위인 윗닦아는 난디가 관리하고 있다고. 근데 의도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어쨌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의도라는 개념이 그렇죠? 근데 그건 누가 해? 정부부님, 이거 의도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자, 행위자, 주관자가 될까? 저는 이렇게 와요. 가래라는 것이 이제 가공의 결과잖아.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이 가래라고만 불리질 않는다고. 가래라는 것은 요계, 유해, 무유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에는 유해라고 해서 상견, 그죠? 유해라는 개념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한 오염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화, 만화라는 말로 불리잖아. 이 자기화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화, 만화죠. 뭐 아만, 자만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죠. 자기화라는 건 뭐냐 하면 닦아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원래는 이게 무상부, 무와 부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이 병들어 가지고 상라가정이라고 잘못된, 전도된, 거꾸로 된 경향이 간섭 참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식의 과정에서 나요, 나는 있어, 나는 참된 것이요, 아트말이요, 요렇게 자기를,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원래는 무상고 무활해서 이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원래 이건 아트만이 아니라고, 참된 게 아니라고, 조건적으로 생겨나는데 불과한 거라고. 그죠? 심이라는 이것도 분명히 상과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아트만 아니요, 참된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거꾸로 선 경향이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로 나요, 나는 참된 것이요, 나는 아트만이요, 자요, 이렇게 자기를 탁 뽐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참된 것이라고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뽐내고 있잖아. 그렇게 자기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자기가 되었다라는 건 뭐야? 일단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있다라고 하는 요것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되었으니까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의 뜻대로 세상을 살자. 이게 의도지. 부처님은 다만 이 의도 앞에 윗닦아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아직까지 자기라고 하는 나여라고 하는 이것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 아직은 난디가, 그러니까 난디에 의해서 떠오르는, 난디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영되는 그 윗닦아에 의해서 시작은 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거기에 이제 자기화된 가래, 요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요 라고 의도를 개입시킨다 이거죠. 의도가 어떻게 개입되는 건지 요 개념, 난디는 윗닦아, 자기화된 가래가, 자기화된 내가, 나는 참되다 라고 잘못하는 그 상태가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가는 거죠. 행위. 그때부터 업을 짓는 거죠. 업과 업 아닌 것의 차이는 뭐죠?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나여, 내가 행위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업을 짓는 거요. 라고 하면 과와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 따른다. 이런 개념이죠.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요 상태에서 이런 개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박부모님,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준다 했나요? 비유를 하나 들었었지. 낚시꾼. 그지?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난디를 만들어서 윗닦아를 경영하는 그 출발 자리가 바로 심이라고 하는 이 행위하는 마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음으로써 난디를 만드는 이 첫 번째 행위 과정이 만약 제어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아니 뭐 출발 자리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좋은데 뭐 뒤에 걱정할 게 뭐 있어. 문제는 출발 자리에 시작이 나쁘니까 나쁘게 시작한 거를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 안 나쁘게 할까. 이런 과정을 사실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밟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찢다라는 요 마음의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작용, 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제가 낚시바늘을 무는 물고기한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물고기의 삶은 끝장나는 거지 뭐.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지 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 이 중요한 내용을 그래도 경전을 소개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경전 하나 한 장 드렸습니다. 경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번 상류따의 183번 낚시꾼 비유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낚시꾼이 미끼 달린 낚싯바늘을 깊은 호수에 던질 것이다. 그것을 미끼를 본 어떤 물고기가 삼킬 것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미끼를 삼킨 그 물고기는 낚시꾼을 위해 곤경에 처하고 불행에 떨어지고 낚시꾼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게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낚시꾼한테 봉사하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낚싯바늘을 물었다라는 그 상황이 뭐예요?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공경에 처하고 불행에 떨어진 건데 그 상황이 누구를 위한 상황이요? 낚시꾼은 바로 그걸 위해서 낚싯바늘을 들인 거잖아. 낚시꾼을 위해서 공경에 처하고 불행에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물고기의 삶은 바로 자기가 의도하는 삶은 없어진 거야, 그죠? 이제는
낚시꾼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일부러 좀 그 가능한 한 직역 쪽으로 좀 번역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조금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경전이 이렇게 조금은 뭐 수동적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좀 더 경전을 의도하신 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어색함이 있을지 몰라도 직역적으로 되도록 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중생들의 곤경을 위하고 생명들의 파멸을 위한 이들 6가지 낚싯바늘이 있다. 무엇이 6인가?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요거 뭐죠? 네이처 웨이처에서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요 얘기죠. 만약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낚싯바늘을 삼킨 비구는 마라를 위해 곤경에 처하고 불행에 떨어지고 빠삐만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불린다. 설로 인식되는 미들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의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다. 만약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낚싯바늘을 삼킨 비구는 마라를 위해 공경에 처하고 불행에 떨어지고 빠삐만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불린다. 여기서 뭐 마라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보통 뭐 악마라고도 부르고 뭐 이래 하지만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욕계 하늘의 끝 타화자재천의 지배자 이렇게도 설명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 세상의 끝에서 중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발목 잡는 이런 그 해탈된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약간 마라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뭐 악마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하지만 일단은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자고요. 그리고 빠삐만이라는 것은 마라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라 빠삐만 이렇게 되죠. 왜 저도 옛날 출가 전에 절에 다니다 보면 마왕 파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마왕 파순 바로 마라 빠삐만의 번역이죠.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는 좀 보고 가죠. 안입이 설신의가 있고 색성향 미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안으로 인식되는 색이 있다. 내지 의로 인식되는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구가 색성향 미처법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그건 뭐죠? 심이라는 이 마음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 행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색성향 미처법이 대상이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 안에서의 대상은 뭐죠? 수잖아. 식이 3사화합 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의 간섭하에 인식해가지고 탐이 만들어지면 심이 되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심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할 때의 대상은 수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은 뭐예요? 색성향 미처법으로 나오죠. 요거는 요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안과 색, 안으로 색을 요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자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색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안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안과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삶이 안이라는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았어. 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았어 라는 상황은 저절로 어디까지 가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고 3, 4와 쪽에서 수가 안과 색이 인식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죠? 3, 4와 합쳐 동시에 식과 수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뿌리경 같은 데서는 모든 법은 수로 모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직접 해주는데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은 찢다가 직접 외입처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안과 색의 대응관계가 형성되었다. 지금 보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수까지 온 거다. 그래서 이 수가 어떻게 나타나죠? 6가지가 있죠. 안촉, 생수 내지 의촉, 생수 이래가지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으면 안촉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뭐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비구가 색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구가 색의 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수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하면 색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것은 그대로 색에서 생겨난 동시에 존재하는 그 수를 색을 인식해서 경험한 요 상태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경에서는 심히 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에 따라서는 색성형 미척법 대신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해주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라는 경험으로 와서 대상이 된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것은 이렇게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해탈된 삶,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중생의 아픈 삶을 안 살고 싶은데, 그죠? 안 살고 싶은데 그러한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냐? 이 경우는 지금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죠. 바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낚싯바늘을 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하라고 하는 우리가 해탈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그리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 이 마라가 원하는 대로 중생으로의 아픈 삶,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그러면 또 태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는 이런 삶을 만들게 하는 그 중심자리, 그 중심자리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다. 요 개념이죠. 근데 요게 뭐냐 하면 행위의 시작이에요. 몸과 함께 행위하는 것은 윗다가 붙어지만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요거는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함께 있는데 그 삶의 틀의 입장, 삶의 메커니즘에서 보면 그 작용성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영역이 있다. 요거 핵심이죠. 부처님 깨달음 요 안에 있다라는 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몸과 함께 하지 않은 마음 혼자의 작용성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런 행위. 요것이 바로 우리가 해탈된 삶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반복하게 하는 바로 그 원인이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덥석 물고는 자기 삶을 끝장내는,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하든 회를 저지든 끓는 물속에 들어가서 쪄지든 모든 결정권을 낚시꾼한테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런 자리다. 경전은 낚시꾼 비유의 경우를 통해서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다. 요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깨달음의 과정이 뭐죠?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낚싯바늘을 무는 그 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 행위를 안 하는 것을 염호라고 하고, 그 행위를 안 하는 일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이탐이고, 이탐 상황을 더 유지해서 완전히 끝장내자라는 것이 소멸이죠. 염호, 이탐, 소멸. 우리 이 딱가 안에서 깨달음의 길이 설명되고 있다. 자, 그 부분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뒷장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자, 안과 색이 있는 거는 똑같은 거죠?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있는 거지 뭐. 다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죠?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전개 과정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불교가 요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도 이런 낚싯바늘을 무는, 그럼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을 설명했다면, 이제 동일한 삶의 이야기에서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문제의 자리에 대표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여기다가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이 있다. 똑같은 삶의 이야기 위에서 만약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비구들이요, 이것이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은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부수었다. 낚싯바늘을 완전히 부수어 곤경에 처하지 않고 불행에 떨어지지 않고 빠삐만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하지 않다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깬 거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된 거야. 낚싯바늘에 족이 있는데 피해가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물고기가 하는 일은 아니죠. 수행의 입장에서도 이거 아무나 하나요? 보통의 수행자가 하나요? 아니라고. 이게 고도의 수행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직연해서 딱 가운데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이, 물고기가 어떻게 낚싯바늘을 부술까? 라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거야. 그러한 상황이 이미 전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낚싯바늘을 피해간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낚싯바늘을 부순다는 거예요. 그 낚싯바늘을 부수는 그 끝에 가면 뭐가 있죠? 번뇌를 부수는 거죠. 번뇌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부순다고. 이런 개념. 이래가지고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은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부수었다.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순 거예요. 낚싯바늘을 완전히 부수어 공경에 처하지 않고 불행에 떨어지지 않고 빠삐만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빠삐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빠삐만이 회를 치면 회쳐서 죽고, 매운탕에 집어넣고 불을 끓이면 익어서 죽는, 이런 삶을 안 산다 이거죠. 참 멋진 비유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점점점 설로 인식되는 미들이 있다. 점점점 비구들이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적 사유를 수반하며 매혹적인 의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다. 만약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낚싯바늘을 삼키지 않은 비구는 마라의 낚싯바늘을 부수었다. 낚싯바늘을 완전히 부수어 곤경에 처하지 않고 불행에 떨어지지 않고 빠삐만의 원함대로 실행되어야 하지 않다라고 불린다. 짧은 경이지만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여간 놓치지 말자고요. 구수연님은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 자리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잘못된 행위, 그걸 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깨달음의 현상된 내용은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거요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빡빡이 밖에서부터 삼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지 않게 되었으면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결국은 번뇌를 부수어서 탐을 소멸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와서 이 심 자체가 청정한 삶의 상태가 되어주면 그때 비로소 심은 더 이상 탐이 없고 무명이 없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바로 요 한 가지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사념초를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반만이 입바사나 함으로써 여실직연하는 거죠. 그래서 딱간에 올 때 비로소 요 일을 하고 그 상황을 밀고 들어가서 이탐하고 소멸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과 무명과 번뇌가 다 부서져 없어지면 그러한 삶은 이제 치유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그러므로 무탐 무진의 상태가 되면 이렇게 요렇게 생겨나는 마음은 더 이상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일체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거 깨달음이죠. 요거 하죠. 저는 아주 요 행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자,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갔네. 자, 우리 지난주 드린 자료 중에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교재에서 존재경 2개 했죠. 존재경 1번, 2번.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12번 상류자의 38번경 의도경이 있습니다. 자, 의도경 같이 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경이고요. 비구들이여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면 이것은 식에게 머물기 위한 대상이 된다. 대상이 있을 때 식에 머금이 있다. 식이 머물고 증대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에 생, 노사, 수비, 고운애들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의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볼까요? 일단 여기를 보면 의도와 사유와 잠재라고 하는 세 가지가 지금 제시되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이 업이 존재경은 어떤 비유를 하나요? 업은 밭이다 그랬죠. 그죠?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그리고 이 가래가 수분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막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을 텐데 아주 기름진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밭 위에 충분히 영양분이 포함된 수분이 제공돼 줌으로써 이제 싹이 트고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존재경이 말하는 바로는 식이 머문다. 이게 바로 업이라는 밭에서 농사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의도경은 뭐라고 말해요? 요 과정을 자 존재경은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수분이고 업이 밭이다. 이럴 때 식이 머문다. 이랬는데 요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첫째로 의도하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유하고 이랬는데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은 원전으로 볼 때 맨 윗줄에 빡까빼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면 얀자 빛가외 째떼띠 얀자 빡까빼띠 얀자 아누세띠 이랬죠. 의도라는 게 이제 째떼띠예요. 의도하다 동사로. 그 다음에 요 상까빠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사유하다라는 말이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 다 찾은 건 아니겠지만 세 가지 단어가 사유하다라는 요 자리에 적용이 돼요. 까빼띠라는 단어가 있고요. 빡까빼띠 그리고 상까빼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따지고 보니까 까빼띠라고 하는 단어 앞에 빠가 붙든지 상이 붙든지 이렇게 된 거죠. 요 각각이 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유하다라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뒤에 약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도한다라는 요거는 자기화된 것으로의 가래가 내가 요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이제 의도 자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윗닦아는 그 앞이라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지만 이제 이 행위라는 것이 이 사유 따지자면 뭐 두뇌가 행위하는 거지 뭐 그죠? 뇌가 행위하는 거. 친구의 삼업 이렇게 말할 때 몸으로 행위하는 거, 말로 행위하는 거. 그 다음에 만어 의라는 마음으로 즉 힘이 몸과 함께 한 상태인 의로 행위하는데 요 행위가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봐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하면 첫째는 자기화된 거, 가래가 의도를 일으켰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의도가 거기에서 기대로, 지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냥 좀 외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윗닦아라고 하는 난디가 운영하는 바로 이런 행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윗닦아가 이렇게 떠올랐거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가래가 자기화된 상태로 요때 나는 요렇게 해야지 라고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는 상황이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분된 과정으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한다라는 게 보면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외골수로 딱 진행돼 주지만은 않죠. 뭐 보통 이런 표현, 하룻밤에 뒤와 집을 열채는 짓고 허문다고. 하나의 생각이, 출발은 하나의 생각으로 했는데 이 생각이 퍼져나가잖아. 박 부부님, 요런 구분, 그러니까 의업, 찢다가 몸과 함께 하는 상태, 아직 몸과 말로 드러나지 않은 요런 내적인 행위 과정을 요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의도해서 그냥 외길로 이렇게 오다가 이것이 그 다음에 펼쳐져 가지고 기와집을 하룻밤에 좀 늘릴까 20채는 짓고 허무는 요런 걸 표현하는 용어가 하나 있죠.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빠빤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더 저 자신이 연구가 더 필요한데 빤자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란 말이거든요. 빠는 적구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 팔이라는 게 하나의 팔 줄기로 내려와 가지고 손에 오면 5개로 퍼지잖아. 이런 식으로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외기를 거쳐와 가지고 사유라고 하는 데 가서 팍 펼쳐지는 이런 부분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도, 기대, 지향, 째떼띠 의도로 대표되지만 의도하다, 의도로 대표되지만 그 과정을 요건 사실은 잘 모르지만 요게 짝으로 나타나니까 짝에 대해서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의도, 기대, 지향까지는 그냥 외길로 와가지고 이게 상가방, 사유라고 하는 데 오면 펼쳐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각이 막 확산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 빠빤자라는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 빠빤자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빠빤자를 훌륭하게 딱 그 설명해낸 자료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자, 그럴 때 이제 요거 이런 떼떼떼라는 외길로 가는 의도라는 요 상태에서 이제 확산되는 그 과정을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 까빼띠라는 말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차이인지는 몰라도 까빼띠, 빠까빼띠, 삼까빼띠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바로 그 이 자리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확산되는 상까빠라는 이 자리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의도경에서는 뭐예요? 쬐떼띠 다음에 빠까빼띠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의도의 과정 그리고 빠까빼띠의 과정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잠재라는 것이 더해지면 식이 머물기 위한 조건이 된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식이 머문다라는 요거는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이 업에 가래라고 하는 수분이 더해져야 되잖아. 지금 여기 찌떼띠와 빠까빼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앞 존재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밭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식이 머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아누세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잠재하다라고 번역하는 말이죠. 여기에 그 제일 대표적인 명사가 아누사야 해서 잠재 성향이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는 요 잠재 성향이 그대로 상이 병들면 번뇌다라고 하듯이 이 병든 번뇌 상태를 말하는 또 다른 용어다라고 아누사야를 이해하죠. 자, 이렇게 이제 아누세띠라는 세 번째 단어를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잠재라는 개념이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애매하긴 하지만 잠재하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의도하고 사유하고 잠재하면. 그러니까 잠재라는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몰라도 째떼띠라고 하는 그리고 빠까빼띠라고 하는 합쳐서 그러니까 받친 업에 해당하는 두 단어에다가 아누세띠, 잠재하다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요 얘기죠. 세 가지가 있으면 식이 머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의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지만 잠재하면 이것은 식에게 머물기 위한 대상이 된다. 뒤는 똑같아요. 자, 요 얘기는 뭐죠? 보니까 세 가지. 째떼띠라는 것과 빠까빼띠라는 것과 아누세띠라는 세 가지를 놓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할까요? 요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식이 머문다 이랬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째떼띠 안 한데 그죠? 의도하지 않고 원어로 보면 노 째떼띠 노 빠까빼띠 이래가지고 부정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째떼띠 안 하고 빠까빼띠 안 하고 그런 위에서 아타째 아누세띠 그러나 만약 아누세띠 하면 이래가지고 잠재하는 건 동그라미죠. 요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래? 식이 머문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면 요건 뭔 얘기예요?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 째떼띠라는 단어와 빠까빼띠라는 단어와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아누세띠라는 세 개의 단어를 놓고 세 개가 다 있어도 식은 머물러. 앞에 두 개는 요 두 개가 뭐야? 존재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밭에 해당하는 업이죠. 업의 영역에 속하는 그 두 가지는 안 해도 안 한다라는 건 뭐예요? 중생의 영역에서 의도하는 거 안 하고 중생의 영역에서 사유하는 거 안 하고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 해도 잠재하기만 하면 식은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식이 머물러.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없이 하나만 있어도 식이 머물러. 요 얘기는 뭐예요? 식이 머무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째떼띠에 있나요? 빠까빼띠에 있나요? 아누세띠에 있나요? 그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힌트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그러니까 존재경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힌트가 있잖아요. 째떼띠와 빠까빼띠는 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씨앗과 밭은 있든 없든 상관없고 수분이 있으면 머물고 수분이 없으면 안 머물잖아. 그죠? 요 개념 분명한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씨앗 얘기는 안 하지만 밭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있으나 없으나 식은 머무는 거야. 다만 아누세띠라는 요 한 가지가 있으면 머문다 이거예요. 그런데 넘어가 볼까요?
무언가 상대되는 이야기가 있겠죠. 세 번째 분단. 비구들이요. 의도하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고 잠재하지도 않으면 이것은 식에게 머물기 위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상이 없을 때 식에 머금이 없다. 식이 머물지 않고 증대하지 않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을 때 미래에 생노사 수비고운의 들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뭐예요? 이것까지 없으면 그지? 찌떼띠도 없고 빠까빼띠도 없고 이거야 뭐 이미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는데 아노세띠가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결국은 식이 머물자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째떼띠도 빠까빼띠도 아니고 아노세띠. 잠재하면 식이 머물 거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거 지금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겹치긴 했지만 이런 표로 그거 그려드린 거죠. 위에 두 가지는 식이 머물고 셋 다 없는 경우는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의도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가 찾아진 거예요. 자, 존재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존재경은 표현하자면 심의식이라는 그죠? 식을 씨앗으로 했으니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에 심이 있고 가래가 그 연장선이고 그 다음에 의업의 경우를 다 포함해가지고 심의식 세 가지 마음 상태를 다 거론하면서 씨앗과 수분과 밭이 있을 때 식이 머문다. 이게 존재경의 이야기라. 근데 이제 의도경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중에 씨앗 이야기는 좀 제껴두고 자, 세 가지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앞에 두 가지는 업이요, 밭이요. 밭이라는 것은 어차피 밭은 있는 거잖아. 살아가면서 행위할 수는 없잖아. 다만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머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요. 이 얘기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 그건 뭐예요? 존재 경우에 의해서 보면 가래가 있으면 수분이 있으면 머물죠. 그런데 의도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다른 단어를 쓴 거죠. 아노세띠라고 하는 잠재하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잠재하는 상황이 있으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는 상황이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아. 요 얘기죠. 요거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요 얘기 봤었죠. 좀 전에 본 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요 낚시바늘을 무는 요 행위를 놓고 양쪽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수행이 순서적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해요? 이 행위 부분이 제어돼 가지고 삼매에 들어 가지고 여실지견에서 딱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요거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위한 시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그건 이제 해탈된 삶이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식이 머물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식이 머물거든. 근데요. 지금 의도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상황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의 범부들은 이쪽 업을 짓는 상황, 신구의 상업의 상황에서 이미 이 영향을 받아서 가래가 의도하는 그 오염 상황의 전개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된 행위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식이 머물지.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잘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의 힘으로 신구의 삼업의 오염 상태를 잘 제어했어.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법을 단마 밑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직연해가지고 닦아해가지고 왔어. 그럼 요 상황은 뭐예요? 여실직연해서 닦아해 왔다라고 하는 요 삼매를 닦고 있는 그 높은 수행자의 상태는 이게 신고의 삼업에서의 문제 상황은 다 배제가 된 거예요. 물론 삼매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몸과 말의 행위는 제어가 없는 거지 뭐. 그러나 의업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 상황을 거쳐 지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삼매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업을 짓는 상황의 문제는 안 생겨 있는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 문을 열고 들어는 왔지만 구체적으로 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삼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신고의 삼업에서의 문제는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의도경이 말하는 두 번째 상황하고 유사하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자리를 요거 때문에 가래가 되어서 수분이 되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존재경이라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잠재하게 된다. 그래서 잠재하게 되면 식이 먹는다. 요렇게 대치시킬 수가 있죠. 어차피 지금 가래라는 수분 요 자리를 잠재하다라는 단어가 대응하고 있잖아. 존재경과 의도경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잠재하게 되나 보다. 요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잠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잠재하면 닦아 밖에서 비록 그러니까 가공의 과정에서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하고 그러나 삼매의 힘으로 신구의 삼업의 행위 과정은 제어가 되었다 해도 그러나 아직까지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식이 머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어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아닌 거죠. 가래가 아닌 상황이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의도하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고 잠재하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식이 머물지 않는다. 아, 잠재와 식은 그렇다. 그러니 결국은 낚시꾼의 비유가 말해주듯이 결국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에 의해서 잠재하고 그때 식이 머물러서 중생으로의 삶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연속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잠재한다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잠재한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건 설명을 소개만 하면 돼. 어찌 보면 이 잠재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것 같죠. 근데 경전에는 안 오실 때 잠재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메커니즘적으로 하나를 봐야 되죠. 잠재한다라는 말이 나타나는 용례에 보면 상이 잠재한다. 그것도 사실은 상이 잠재한다라는 표현은 없어. 경전에서는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잠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자의 비유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데
그때 잠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뭐 몇 가지 이런 이제 잠재하는 것으로 용례가 나오지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상이 잠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마지막이니까 18번 경에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으로 가는 상이 잠재하지 않는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나는 그걸 선한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상이 잠재하지 않음을 말함으로써 역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중생의 삶에서는 상이 잠재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이 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딱가와 업의 과정에서 행위가 오염되어 있든 아니면 행위의 오염은 막았다 해도 딱가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과정이 진행되면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문다. 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요 경전 다음에 있는 경이 마지막니까의 18번 꿀과자의 경이죠. 제가 지금 이런 존재경과 의도경을 엮어가지고, 그죠? 요걸 엮어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잠재하지 않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 경에서 나타나요. 마지막이니까요. 18번 경. 요 경에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이 경을 아예 한 주 써서 이 경을 다 읽어보자고요. 이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셔요. 첫 페이지에 있네, 그지?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나는 삭가사람 단다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자이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는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안 나왔네. 뒤에 가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때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까짜라 존자가 이어서 해설을 하는 부분으로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이 경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메커니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았고 이 딱가 밖의 행위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커다란 그러니까 메커니즘의 커다란 골격을 이루는 상의 잠재와 식의 머금이라는 것이 지난주 공부한 존재경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의도경 이 두 가지 경을 엮고 다음 주 공부할 꿀과자의 경까지를 합하면 딱가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틀은 메커니즘은 상이 잠재해서 쌓이고 식이 머물고 나서 쌓이고 하는 부분으로 그려지는구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경전의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